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내일부터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립니다. 파는 사람들은 당장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죠. 공급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했다 정부의 반대로 사그라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에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최근 집값 동향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바뀌는 부동산 세금, 집값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 확대 12억 원. 그동안 참 언제 될지 몰라 시장에 혼란이 많았는데 의외로 빨리 결론이 났네요. 그렇죠. 박사님, 어떻게 이게 내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게 이렇게 빨리 결정이 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본래는 우리가 통과된 날짜는 12월 2일 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이후의 절차 자체가 이제 정부에 네. 보내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제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자치부 쪽에서 관보에다가 게재하게 되면은 공포가 되는 것이고 공포와 동시에 이제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아마 논의가 될 때는 내년 2022년 1월 1일을 당초 예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거래가 된 분들이 또 많은 뉴스 이렇게 개정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 내에서는 이 잔금을 치르는 문제라든지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또 세입자 문제까지 어울려 가지고 상당히 시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어떤 사항이고 네. 그런 점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혜택이 확정적으로 되는 것이 시장의 불안도 해소하고 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또 오늘 2021년 12월 7일 날 오늘 오전에 당초 예정에 있던 그 국무회의가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상정을 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빨리 되면서 아마 내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에 이제 언제 시행될지 몰라서 계약을 언제 할 것인가, 잔금을 언제 치를 것인가 네. 이게 혼란이 많았잖아요. 이제 내일 적용이 되면 내일부터 잔금 치르는 그 기준으로 해서 이 감면 한도 확대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만약 잔금을 아직 안 치르셨다. 그러면 만약에 모레 잔금을 치르시면 이 감면된 그 세법 개정이 아니니 그대로 적용이 돼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치가 그러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세금 면에서 덜 내게 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조금 어떤 공급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할까요? 어떤 영향을 네, 줄까요?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 종전주택,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조건을 많이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그 2018년 12월 이번에 이제 급하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2018년 19년 12월 26일까지 12월 16일이죠. 16일까지 주택 한 취득은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12월 7, 8일이잖아요. 8일 사이지만 8일 사이에 잔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촉박돼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2년 차에 해서 그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조금 공포를 빨리 해주면 나라에서 정한 12월 16일까지 파는 거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2년 내에 2019년 12월 16일 그때 법을 발표를 했어요. 개정안을. 그래서 올해 2021년 12월 16일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꽤 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네, 그럼 지금 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많이 기사에도 보다시피 난리가 난 건데 그걸 보고 이제 정부도 이런 문제는 좀 국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낫겠다 할 거라면 판단해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관부의 공포일이 이제 시행일인데 국회는 통과를 했고 그게 보통 8일에서 9일 걸리거든요. 국무회의 들어가서 사인하고
관보에 게재하는데 8, 9일 걸리는데 그 기간을 단축한 거죠. 예. 급하게 단축해서 하루 만에 뭐 국민을 위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전체 국민은 아니고 예. 이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이제 좀 빨리 좀 적용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빨리한 측면이 있는데 아까 그걸 생각한다면 일시적 이주택자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예상 가능하게 조금 더 서둘렀더라면 어차피 저 방침이 섰다면 조금 더 서둘러서 이걸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네, 남아 그게 좀 있네요. 아쉽습니다. 미리미리 했으면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이냐 물어보셨으니까 예. 이왕 애초에 뭐 한 예를 들어서 연말 이렇게 오기 전에 네. 중간에 했더라면 시장이 좀 더 지금 이 내용도 이제 물건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또 그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또 신규 취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유 2년 보주를 지켜야 되니까 지금 매물이 안 나오지만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일시적 이주택자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또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전에 산 분들이 에서 분양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파셔야 되는데 지금 이 조항이 되게 되면 물건이 좀 빨리 나오겠죠.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 것까지 정부는 다 계산을 해서 예. 이왕 빨리 하자 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수면 아래에 있지만 물건들이 일시적 이주택자 갭 투자하신 분들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높아져서 네. 부담 없이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나는 어떤 선택의 행보가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물량들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 쪽에서. 네. 도 박사는 이 법 적용 자체는 저희 시청자가 이 댓글을 올렸는데 그 법 적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오늘 개정한 것을 내일 시행하는 것. 그렇죠. 문제는 내일 그건 이제 없는 거죠. 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예. 때 공포와 동시에 이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되기 때문에 공포를 내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는 것에 있어서는 네. 절차상으로 지금 전혀 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행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저는 아까 이제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이번에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영향을 저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우리 한 교수님과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예. 지금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거는 2008년도에 우리가 고가 기준의 주택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이후로 전혀 이제 변화가 없었습니다. 9억이라는 그 기준이 정해진 이후로.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의 기준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그 고가주택 기준 자체가 이제 12억 원으로 이제 조정 이번에 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기준이 현실화됨으로써 이제 혜택을 입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거래가 경색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경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만일에 팔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적절한 주택을 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무주택자 상태로 남을 수도 있고요. 예. 물론 우리 한 교수님이 이야기한 일시적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건 예. 이번에 어떤 개정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장에서 아마 매도 의사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내놓을 건데 지금 1주택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명 우리 갈아타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갈아타기가 용이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혜택이 없는 이런 이번에 1가구 1주택자만을 한정해서 하는 세제 혜택은 아무래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왕에 다주택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1가구 1주택자는 지금 양도세 감면한 데가 늘어나 좀 완화가 됐고 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 더불어민주당 그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한번 얘기를 해서 뭔가 이게 좀 진전이 되는가 했는데 정부가 반대해서 지금 수면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예.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서 좀 요구하는 상황 같고 진도가 어떻게 좀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그라들어 완전히 뭐 없어진 이슈가 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이제 어떤 규제 일변도 쪽에서 예. 종부세도 강화하고 어떤 보유의 부담을 늘려가는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 거래할 수 있는 어떤 퇴로가 있었어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는 바람에 물론 작년 6월에 한번 올리고 또 이번 6월에 또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매물이 도리어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그 결과가 이제 실제로 다주택자의 매물의 매도 물량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증여 물량이 더 많은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죠, 퇴로하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기적으로는 작년에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양면의 칼날이었죠. 예. 어떤 보유세 부담을 주는 것이냐 예. 아니면 양도세 완화를 해서 시장 거래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문제는 정부가 지금 던졌다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땐 지표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서울에 지금 매물 물량이 예. 전세, 전세, 월세 매매할 거 없이 작년 8월 23일 그 허위 신고제 이후에 매물 물량이 지금 2배, 3배씩 다 늘었습니다. 매물이. 네네.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 뭐 작년 8월 23일 이후에 7, 8천 건이었는데 지금 뭐 2만 건에 가깝고요. 예. 월세는 한 16,000 건이고 그것도 똑같고 그 매물이 한 3만 9천 대였습니다. 8월 23일 이후로. 근데 지금 이제 4만 한 4천, 5천 가거든요.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지금 변곡점 오는 신호들이 지금 많고 이럴 때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하면은 실제로 부담을 느끼던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일부 매물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하방 압력은 분명히 더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 시나리오가 좀 개입한 것 같아요. 뭐냐면 다주택자를 완화한다 그럴 때 여당 지지자분들은 징벌적인 어떤 다주택자 갭자분들 투기꾼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감정을 잘못 건드리면 이게 또 표가 이탈나는 어떤 정치적 어떤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시장 상황을 볼 때는 매물이 더 나와서 시장이 하향 안정하는데 또 속도를 내는 것이 더 좋은데 선거에 그러나 일시적으로 보면 또 자기 집권 지지층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갈피를 완전하게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부 여당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테러를 막아놨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이재명 후보가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던졌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거에 맞춘다라면 양도세 중과는 거래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래가 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화를 했을 때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지금 매물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면 하방 압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감정적인 정책적 시나리오하고 시장 상황하고 이제 미스매치가 나다 보니까 집권 여당 집권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는 흔적이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사실 한번 이제 이슈가 제기됐다가 뭐 홍남기 부총리도 반대고 청와대도 예, 반대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네. 박완주 의장이 또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네, 네. 이 다주택자 포함한 이제 양도세 완화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 그랬더니 모호하게 얘기했더라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당내 반대 기류가 상당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은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네네. 또 살아있는 이슈이다 이런 걸 또 배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이번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이제 감면 기준을 갖다 올린 거는 실질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우리가 뭐 비율상으로 보면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한 85%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상당히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모두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를 갖다가 다 강화시킨 쪽으로 지금 정책을 펼쳐가고 있지만 당초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대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그러진 상태인데 마침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표심과 관련된 부분을 가능한 한 표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지금 고지서가 발부되어 있는 종부세로 인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종부세 즉 보유세의 가장 대표적인 이 종부세가 너무 부담이 커진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민심 부분에 대한 향배에 대해서 사실 여권으로서는 사실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아까 박찬주 그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올해 그 11월 30일 날 규제 완화 가능성을 살짝 비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쪽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동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장에 있어서 민심들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지지계층이나 이런 쪽의 관심들을 갖다가 아마 점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의 입장이 완전히 정해졌다기보다는 지금 이미 또 야당 쪽에서는 우리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대해서 양도세 부분을 50% 우리가 더 줄이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들도 이미 내고 있으니까 아마 공약 대결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향후 추이를 좀 살펴가면서 선택을 할 것으로 그래서 지금 입장을 고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내기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박완주 의장도 한문도 교수님 말씀과 비슷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종부세가 올라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가 있어서 유예를 해줘서 팔게 하자는 의원도 있지만 그렇죠. 이걸 건드리는 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법을 설령 근데 그거는 고치고 이제 싶어도 정기국회 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또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지금 뭐 우리 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 감면 조항 12억으로 올리면 하듯이. 또 바로 뭐 쏜살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아마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100% 찬성할 것이고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그럼 여당에서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집권 그 지지자분들한테서의 예.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서 반대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그쪽 뭐 집행부라면은 그 설득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대구나 세종 이런 데도 물건이 많아지니까 하락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여기도 물건이 많아지면 매물이 많고 수요자가 줄면 당연히 가격 하락 압력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인데 예. 지금 단순히 징벌하는 게 낫다. 그건 맞는 말이죠. 정당성 분명히 있어요. 갭 투자를 정부 하지 말았는데 막 해가지고 이 정부를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감정적으로는 저도 너무 이제 막 투기적으로 한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싼다라면 포용력을 가지고 집권 지지자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던졌을 때 시장이 1월, 2월에 급격하게 안정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지자분들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신이 없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그래서 될까? 제가 볼 때는 마음은 있지만 해줄 수 없는 부모님 마음 같은 그런 상태가 박안주연 상태인 것 같고 집권 여당의 그 최고위원분들인가 그쪽에 뭐 실세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나면 마치 그 부동산 정책을 일희일비하고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네. 때. 지금 우리 아까 그 매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많죠. 그 대신 거래가 없죠, 근데. 거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현재. 그럼 하방 압력이 지금 굉장히 아주 강한 상태입니까? 지금? 일단 변곡 저는 이제 저번에 나오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변곡점이 시작됐다고 저는 확연히 시작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대선 이슈하고 오미크론인가 이 변이 이거 때문에 변수만 있지만 전반적인 대세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더 유지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내년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도 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살 돈이 있어야 사는데 대출 규제는 이어질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야당 후보가 됐을 때 LTV를 푼다고 말은 했는데 겉으로는 풀지만 내부적으로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푸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LTV 90% 80% 하더라도 물론 고가 주택이나 고소득자는 가능하지만 예. 그분들은 또 그러면 이미 집 있는 부분이 대부분일 거고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내년 시장이 입주 물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사전 청약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합적으로 보면 하방 요인은 10개라면 지금 상승 요인은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금리 인상도 부담되고. 예. 여러분들 통합적으로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만도 합니다. 그냥 놔둬도 내려갈 것 같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보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네. 분명히 이제 매물이 일부에서 이제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관망세라는 내년에 어떤 대선까지 맞물려 가지고 시장 상황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시장 향후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도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물이 쌓이기보다는 매물이 한두 개 나오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강남 지역의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을 굉장히 매물이 많이 있고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쪽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 상황들을 갖다 잘 보면서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매물 자체는 제가 지금 강남 지역이나 또 강북 지역의 몇 군데 대표적인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신문 등과 함께 이제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매물들이 그렇게 쌓였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제 내년에 또 이 지금
아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쪽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제 부분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매물이 쏟아질 것이냐. 네. 왜냐하면 매물이 쏟아진다고 할 때 시장에서 그것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즉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대기층이 있어야만이 시장에서 그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올해까지는 사실 지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은 정기국회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대출 총량 자체가 내년에 새로 확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금융권에서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대출 부분을 다소 물량들을 많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선거와 맞물려서 여야가 이 양도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완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다면은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범위들이 좀 풍부해지면서 그게 같이 합세될 때 아마 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네, 그거 맞물려 생각해야 지금처럼 될 강화될지 아니면 조금 완화가 될지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제가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세계 지금 1위로 거의 뭐 노르웨이 등 저 북유럽 4개국 빼고는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건 뭐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지금 연구원님 말씀대로 대출을 또 확장한다는 것은 이건 무모한 정책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일부 그 좀 장기적인 론 형태는 좀 필요는 해요. 그러나 시장 전반적으로 뭐 박근혜 정부 때처럼 시장이 죽어가지고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명분도 없고 지금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도 인상되고 또 국제 회계 기준을 또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모양을 데이터를 봤을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했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기억나시지만 작년 8월 말에도 영끌에서 한 달에 15,000개가 거래됐어요. 15,000, 12,000. 네. 근데 지금 저번 달도 9월 달도 2,600건이고 10월 달도 2,500건밖에 안 됩니다. 수요가 네, 그만큼 2,300 급격하게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이거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시기가 됐다는 걸 좀 의미한다고 저는 봐요. 네. 거기다가 가격 주택 부담 지수가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소득 대비 어떤 주택 부담 지수 수치가 164를 찍었는데 지금 175예요. 그때보다 더 미친 집값이거든요. 근데 기사에 미친 집값이 안 나와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눌렸던 거지 받쳐주는 금액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 재작년에 좀 조정이 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 시나리오랑 겹치다 보니까 또 시장 왜곡 세력들 뭐 이런 분들이 또 가세하다 보니까 또 불안감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규제로 다 해소가 됐어요. 예. 해소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규제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입주 물량 부족.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고 네. 한 내년 봄까지 충분히 보신 다음에 물론 대선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조금 말씀대로 좀 변수는 좀 있지만 그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제가 볼 땐 지금처럼 다시 올라가기 좀 힘들고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세종시 얘기를 조금 이 집값 동향 관련해서 하고 싶은데요. 세종시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분양 지금 발생하면서 네, 뭔가 네, 네. 하락세가 가속화된다. 이거는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세종시가 또 대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의 어떤 약세 전환 그 예. 부분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그런 말을 네. 우리가 속칭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세종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수요 대기층들에 비해서 물량이 굉장히 공급이 많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종시 지금 집값은 주택 가격은 지금 19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전세값도 지금 올해 4월 달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매매 가격보다 더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입주 물량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000호 가까운 물량들이 지금 입주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요. 예. 내년의 경우에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5,600가구였는데 사실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2,000가구나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라는 한정된 도시 공간을 둘러싸고 입주 물량 등 지금 공급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내년에는 아마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줄어요? 예, 세종시도?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3,257가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약 한 2,000가구 정도 이상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점으로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세종시의 우리 경우를 보면은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여권에서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급을 충분히 확대시켰을 때 분명히 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쪽에 무기를 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요?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맞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뭐냐면 작년에 한 5,600가구였고 예. 올해 7,900가구로 좀 늘었어요. 입주 물량이. 예. 그래서 이제 하락한 것으로 보셨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3,500이니까 좀 안정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후년이 문제입니다. 후년.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한 게 2023년. 네, 23, 4년이죠. 네.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지금 그 주위에 예. 바로 그 세종시의 같은 섹터에 2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 어마어마한 주변에요? 물량이죠. 예, 사실 세종시 하락은 거기서 시너지가 난 건데요. 사실 작년에 상승률 1위인 데가 올해도 1위입니다. 하락으로. 하락으로. 네, 거꾸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상승률 다 많이 1위인 지역이 올랐는데. 올해 하락률 1위라는 게 이게 시장의 어떤 투기성 효과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 작년에 네, 상승은 작년에 투기적인 상승률 요인이 1위인데 컸다. 어떻게 올해 1위 하락률이 될까요? 그러면 물량이 지금 작년에 5,900가구인데 7,900, 2,000가구 늘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 원인이죠. 지금 말씀드린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때 올해 2, 3년 뒤에는 거기가 3, 4년 뒤에는 또 2만 가구가 들어올 걸 예측하면 지금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투자분들 입장에서. 그 부분하고 작년에 청약률 1위 기록했잖아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공무원 특별공급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없앴지 않습니까? 없애면서 그 물량들에서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지금 사실상황이 어떠냐면 가격 고점에 대한 논리도 나오는 데다가 지금 말씀드린 2만 가구 물량에다가 근데 이미 벌써 충격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리고 지금 시장 뭐 19개월째라는 표현을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5월 달부터 내려왔습니다. 19개월이 아니라 이미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4,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니까 32개월째 하락과 보합을 유지한 겁니다, 계속. 이게 5월 초부터 이게 나타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서 19개월 하니까, 예. 19주 하니까 뭐 두세 달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세종시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미 시장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주위 그 인근 대전도 이제 같은 권이니까 예. 대전까지 지금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대전시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시는 것이 세종시를 바라보시는 분들 혹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세종시에 투자하거나 뭐 매입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낫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뭔가 이 주택시장 전체 흐름을 바꾸는 상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관심인데 네. 제가 어떤 분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이신데요. 환경대학원 교수네요. 그분이 최근에 내년 집값이 10 내지 17% 떨어질 것이다. 이유는 금리 인상이다. 그 금리 인상 이게 간단히 보지 마라. 네네네. 그런데 시장에서 설문조사하면 내년 오를 거라고 보는 분이 또 많게 나와요. 우리 그렇죠. 박사님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현재 내년에 시장 전망은 이제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예. 우리 뭐 건설산업연구원이나 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 관련되는 그 연구기관에서는 모두가 혹은 또 민간 할 것 없이 모두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상승폭은 한 3%에서 5%까지 다양한데요. 지금 이 김경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서울 집값을 17%나 하락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일 하락하게 되면 즉 이제 그동안의 상승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 일부를 조금 이제 아마 하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만일 된다면 현실화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의 충격파가 클 거고 그것으로 인한 아마 부동산 시장은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금리 쪽에 지나치게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분석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이런 금리. 부분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우리 전세 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의 금리나 단순히 유동성만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다른 특이성들을 갖다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어떤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전세 시장에서 전세 시장의 가격 움직임, 물량뿐만 아니라 가격 움직임이 내년에 6월 전후해서 사실은 작년에 검토되었던 개정되었던 임대차법의
그 새로운 갱신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시장에서 그것에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은 또 그쪽에 수요로 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할 때 주택 가격 자체가 현실적인 공급이 안 된 가운데 이 정도의 하락은 제가 볼 때는 기우가 아닐까. 아,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우리 저는 한 교수님 좀 짧게 부탁합니다. 네네. 평가. 금리 인상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네.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올리는데도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팩트는 아니고 잘못된 사실 것이고 분석이 좀 이번 또 하나 잘못될 수도 있지만 팩트를 P는 I분의 R이라 해서 자본 수익 환원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작으면 가격이 낮춰지게 돼 있다. 임대 수익이 작으니까요. 수익률이 낮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그 강남 일대 아파트들이 수익률이 1%예요. 임대 놓은 것들이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2, 3%대로 가면 그걸 맞추려면 가격이 내려가 이게 기준이 맞거든요. 그런 논리에서 17%를 제시하셨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집값이 과연 김경윤 교수 전망처럼 10 내지 17% 떨어질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 동향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